자,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분석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험 잘 보셨나요? 이 시험지는 어제부로 기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얘는 이제 기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기출 문제는 무조건 뭐 하는 거죠?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조금은 그래도 한 번은 더 보고 오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과 함께 얘기를 할 건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시험이 좀 이렇게 나올까? 라는 궁금증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자 하고 심층적으로 조금 한 지문씩 이렇게 쭉 살펴봐서 그 안에 있는 내용에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6월 모평이 끝났다는 건 뭐가 끝났다는 거였지 아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전반전이 끝난 거예요. 그럼 뒤에 이제 후반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회의 겸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어저께 시험지를 바로 이곳에서 한 10시 좀 넘어서 받았어요. 이거를. 그렇죠? 받고 나서 가서 연구실에서 같이 분석을 해보고 뭐 우리가 공부한 게 나왔냐 라고 하는 것도 따져보고요. 그런 걸 해봤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는데 뭐지 하면서 에이씨 이러면 안 되는데 라면서 비문학을 풀었어요. 그렇죠? 그런 느낌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왠지 답이 나오면서도 끝까지 봐야 되는 이 불안감. 너무 답이 쉽게 나와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저는 첫 번째 지문 보면서 이거 고일 건가? 혹시 내가 잘못 봤나? 막 이런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첫 번째 그 지문 공포소구 보면서 왜냐면 보기 문제가 너무 고일틱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우선 됐고 전체적인 얘기 좀 해봅시다. 우선 1번 난도를 얘기해볼게요. 난도. 자, 난이도를 보니까 화작의 1등은 컷이 96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96점이라고 써있는 데도 있고 97점이라고 써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엄매 1등 컷이 92점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91점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죠? 오케이. 아무튼 요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딱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가 없잖아. 작년 수능과 비교해봤어요. 작년 수능을 봤더니 93점 정도. 그러니까 작년 수능보다 더 쉬운 거죠, 화작은. 엄매도 마찬가지로 작년 수능보다 좀 더 쉬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6월 평을 보면 훨씬 더 쉽죠. 작년 6월 기억나십니까? 우린 재수생들이기 때문에 기억나죠? 뭐 있었어요? 이중 차분법. 와. 그쵸? 그리고 뭐 나왔어, 그것도. 비타민 K 기능. 얘보다 100배 더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다 기출을 분석해 봤으니까 그만큼 뭐냐면 이번 시험은 상대적 관점으로 다른 시험과 연결됐을 때의 관점으로 봤을 땐 쉬웠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쉽다라는 말이 되게 상처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시험에 비교하면 쉬웠다.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 자, 그럼 왜 쉬웠는지 그리고 도대체 특징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1번 이것 때문에 쉬운 거야. 우선 특이한 게 하나도 없어. 신유형이 거의 없죠. 물론 이런 건 있죠. 선생님 4에서 9번까지 였는데 4에서 7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신유형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배치가 바뀐 것 뿐이지. 신유형 정도면 수학에서 길이디 문제가 주관식으로 나와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 파격은 보여줘야지 뭔가 바뀌었을 때도 신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수학이 말이 많던데 보니까 아무튼 자, 두 번째 전 영역 지문의 분량이 적었으면 이거 인정하죠. 지문이 짧아졌어요. 확실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예요. 선지가 너무 짧아요. 선지가 긴 게 14번 문제 16번 문제 빼놓고는요. 선지가 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가 14, 16번 문제 선지 빼놓고는 나머지 것들은 다 뭐다? 짧아요. 다. 그쵸? 오케이. 10번 문제 보기 문제도 그렇고요. 6번 문제 보기 문제도 그렇고 다 짧게 해갖고 읽기에서 실수가 생각보다 별로 적게 나온다 이거지. 자, 그런 것들. 자, 3번도 중요하죠. EBS 작품과 지문의 실질 연계율이 상승했다. 이거는 3월달에 평가원이 얘기했었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고 분명히 EBS 연계를 확실히 더 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확실해요. 자, 아시겠지만 EBS 작품 몇 작품이죠? 3작품이 연계됐어요. 그런데 좀 실질적으로 다르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작년에는 7작품 중에 3작품이었는데 이번엔 작품 수가 줄었어요.
몰랐지? 그래서 작품 수가 6작품을 줄었습니다. 한 작품을 줄었어. 그리고 6작품 중에서 3작품이 연계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되게 특이한 점.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수능에도 이렇게? 그럼 내가 교재를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었는데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뭘까요? 고전시가 부분이에요. 고전시가에 뭐가 나왔죠? 한거 18곡이 나왔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제 교재를 봐서 제 교재에는 제 교재 어딨죠? 갖고 오셨어요 혹시? 여기 보시면 이 교재에는요 19수까지가 다 나와 있어요. 한거 18곡이. 근데 수능 특강에는 이렇게 19수까지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 한거 18곡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이 나왔으니까 이제까지 기출들이 열시조는 절대로 똑같은 부분이 똑같이 안 나오거든. 그럼 다른 부분이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다 실었어. 근데 이번에는 뭔지 아세요? EBS에 있는 것만 나왔어요. 이게 되게 특이하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9월에도 가사가 나왔는데 일동장유가라고 치자. 일동장유가에서 그 부분이 그대로 나왔다. 수특에 있는 부분이. 그러면 외부 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건 되게 크죠. 그렇죠? 오케이. 여러분은 잘 몰랐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봤고요. 마찬가지로 상사동기 작품도 어떻게 하냐면 바로 뭐야? 우리가 나온 거 바로 앞부분이 나왔어요. 연결이 된다는 거지. 이게.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실질 반영률을 높이려고 문학에서 노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비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비문학이 됐다만이 연계됐어요.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전주에 우리 뭐죠? 그건 보고 갔겠지. 그래도 총매는 그렇죠? 안 봤다 이거지. 그렇죠. 아무튼 뭐 어려운 지문 아니었으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그 총매 지문 그렇죠. 근데 여기 지문 4개가 있는데 몇 지문 연계됐을까요? 3개 연계됐어요. 다 연계됐어요. 독서는 빼놓고. 독서는 뭐 연계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리고 연계가 예전보다는 소점만 딱 갖고 왔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연계된 부분이 많아졌어.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공부했던 친구들은 EBS 독서 부분을 좀 등한시했다면 좀 더 챙겨야 될 것이다 라는 공부 방법이 나오겠죠. 아무튼 실지 연결이 상승합니다. 특히 어려운 지문 같은 경우는 내가 아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 4번은 결국은 또 평가원이 병신같이 실패했어요. 그렇죠. 내가 말했지. 화작애들을 너무 뭐냐면 물로 보는 것 같아. 그렇죠. 화작이 너무 쉬웠어. 그러니까 엄매랑 화작 두 선택 과목을 비교하면 화작이 너무 쉬워. 그러니까 뭐냐면 워낙 처음부터 표본 자체도 화작이 좀 더 평균이 낮은 애들이 모여 있는데 화작까지 너무 쉬워버리니까 뭐야? 등컷이 너무 올라가요. 유불리가 극복을 실패했다. 그렇죠? 그래서 9월 달에는 아마 이걸 보면 평가원이 생각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화작의 난이도를 높일 것이고 엄매의 난이도를 더 낮출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독서. 선생님 독서가 왜 쉬웠나요? 애들이 거의 다 그렇죠. 이번에 독서 쉬웠고 문학이 좀 어렵다.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인정하세요? 독서 쉽고 문학 어렵다? 물론 3등급 밑에는 다 어렵지. 그렇죠? 근데 문제는 대체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독서가 왜? 도대체 왜 쉬웠을까? 물론 이것도 있지. 쉬운 이유 똑같이. 지문의 정보가 병렬식으로 구성된 게 너무 많아요. 단순 병렬. 우리가 어렵다고 했던 두 지문 총매, 병렬이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활성 성분, 지지제, 증진제, 구성 요소가 한 단락씩 아주 친절하게. 구조가 너무 쉬워. 그 다음 단락. 그 다음 지문, 가나 지문 봐봐. 가나 지문도 학파 중심으로 탕 치는 거잖아. 그죠? 학자 중심으로. 맞죠? 전혀 어렵지 않은. 물론 가나 지문이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상처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단순한 병렬식 구성으로 제시되어 있고요. 보기 적용 문항이 너무 추론 문제가 평이에요. 최소한 총매 지문을 냈다면 10번 문제를 이렇게 내면 안 되지. 너무 아쉽지 않아? 10번 문제 짝짓기만 하고 끝나는 거잖아. 너무 짝짓기 해갖고 다른 원리를 적용을 해야지. 그게 없어. 그냥 짝짓기만 해 이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금은 변별력 확보하기 위해서 주제통합 지문에서 14번 문제. 그렇죠? 그리고 16번 문제 요 두 개. 특히 14번 문제.
요거는 좀 같이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 이상한 13번 문제 틀린 앞에 있는 언니는 어떻게 하지? 자, 보시면 미안해. 보여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야, 이런 거는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왜냐면 이건 눈으로 풀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 문학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렵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문학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요즘 문학 출제 문제보다는 어렵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문학이 계속 너무 쉽게 나왔으니까 이게 이 문학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원래 예전 수능 쪽으로 가면 한 10년 전 수능 쪽으로 가면 문학은 이 정도면 어렵지 않은 거야. 예전에 이청준의 소문의 벽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는 이 뒤에 있는 작품 어떤 거야? 무성격자보다 더 어려워요. 알았죠? 이런 질문보다. 자, 그래서 우선 고전 문학은 평이했고요. 현대 소설의 그 지문의 낯설고 짜증남. 대체로 심리소설이 그렇죠. 오케이. 두 번째. 현대시에서 33번 문항에 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제가 분명히 문학에서 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하라고?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난 이 말만 했어. 알았죠?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읽어라. 문장을. 그러면 답이 나온다. 좀 이따 해보자. 알았죠?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 이 정도가 좀 어려웠지 나머지 것들은 어려운 문제가 없었다. 자, 선택 과목. 자, 화작 매체는 평이했다.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대충만 풀지 않았다면. 그렇죠? 오케이. 자, 엄매에서 자, 중세국어가 뭐가 나왔다? 비문학 지문 나왔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간이 좀 생소해서 좀 오랜만에 비문학이 그렇게 나와서 좀 천천히 읽는 게가 좀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세 가지 개념을 예시에 적용하는 문항. 37번, 38번. 그렇죠? 오케이. 요 두 문항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아니면 개념이 없는 사람은 틀렸고요. 맞죠? 37번 틀렸다. 손 들어. 손 들어. 엄마의 30번 틀린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오케이. 30번 틀린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됐지? 오케이. 한번 가보자. 자, 요까지 이제 총평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총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등급이 나올 건데 등급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작을 보니까 여러분 등급 알고 있죠? 등급은 96, 89, 81, 71 이 정도로 좀 잡았습니다. 저는 범위 있는 거 싫어서 그런 거 다 없앴어 그냥. 자, 엄매는 92, 85, 77, 67. 알았죠? 오케이, 요 정도. 자, 표준 점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130. 아하. 어렵지 않다는 거야. 지금 수학이 보니까 135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오케이. 자존심 상해요. 자, 보시면 아니, 저 수학이랑 항상 표준 점수 비교하면 그렇죠? 이게 한 140 정도 되면 어려워지는 거죠, 확실히. 자, 그럼 보시면 오답률 베스트 10 해볼게요. 한번 별표를 여러분 쳐봐. 우선 화작부터 갑시다. 화작에서 14번 문항이 오답률 1위 문제예요. 화작은 비문학이 오답률 1위입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33번 문학. 아까 말했던 시문학 오답률 2위. 그 다음 24번. 이건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같이 해봅시다. 한거 18고 가면 그 문제 거예요. 그 다음 9번 문제. 이것도 미친 건데요. 아무튼 화작에도 좀 이상해요. 뭔가. 그 다음 18번 문제. 이것도 이상해요. 문학에서. 그거죠. 18번 문제. 표현삭지 문제 아니야? 맞죠? 오케이. 이런 것들. 근데 좀 달라요. 여기는. 엄매는 33번이 1위고요. 문학 14번이 2위. 별표 쳐봐. 그 다음 이 37번이 3번. 뭐야 이거? 엄매네. 그렇죠? 오케이. 42번. 이것도 엄매네. 미친 매체네. 아니 왜 그래 이거. 포괄한다.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였는데. 그 다음 30번. 이것도 문학이네요. 되게 재밌는 게 엄매는요. 독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문학 2개, 엄매 2개. 이런 적이 별로 없었거든. 5개년 동안. 그렇죠? 그만큼 독서가 좀 평이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뒤로 갈수록 뒤로 가더라도 거의 다 오답률 10위까지 가면 엄매 뭐야 이것이. 이것도 엄매.
엄매. 와, 엄매가 하나, 둘, 4개네요. 그렇죠. 그럼 더 이상 엄매는 없다가 좀 팔려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죠. 아무튼 그래요. 팔릴지도 모르지. 아무튼 24번, 9번, 35, 18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엄매가, 이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요즘에 확실히 선택 과목이 좀 굳어지면서 엄매 공부를 안 해요, 애들이. 그런 거 너네도 있지 않아? 엄매 공부 좀 등한시하는 느낌? 그렇죠? 엄매 공부 좀 열심히 하셔야 되고, 제가 다음 강의 때 뭐 엄매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24번 이거 문학이잖아. 독서. 이게 문학. 그러니까 독서가 2개밖에 없어요. 이거 되게 신기한 오답률 베스트입니다. 그만큼 문학과 엄매에서 결정이 났다. 언어 매체 애들은. 여기는 화작이 쉬웠으니까 여기 무조건 40, 41번 미친 애들이 있어요. 알았죠? 자, 화작이 쉬웠으니까 문학과 독서 위주로 배치가 됐다.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뭐 저의 적중인데 이거 됐고 뭐 적중 다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 하나만 얘기할게요. 문학과 독서야. 기본적으로 문학이 오답률 1위니까 한번 필기해봐. 문학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문학을 공부할 때 무엇을 갖고 공부하셔야 되냐면 무조건 기출이 먼저 우선이라는 것을 잡으셔야 돼요. 솔직히 33번 문제가 오답률 1위라는 것이 조지훈의 맹세를 안다고 해서 풀 수 있다? No. 아니라고. 알았죠? 밑에 있는 보면 오규원의 봄이라는 시를 내가 알면 풀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결국은 기출을 통해서 정답, 오답, 선지에 뭐다? 이유를 좀 판단하는 이유 적어보기. 이 연습을 하셔야 돼. 제가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3번 문제를 만약에 얘기한다면 보지 않아도 돼. 그냥 봐. 야, 33번의 답이 5번인데 5번이 틀린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어떤 애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붉은 마음을 받쳐가 틀렸어요. 아니, 틀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틀린 이유를 얘기하라고, 씨발.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애들이 자꾸만 틀린 부분을 얘기한다고. 아니, 붉은 마음을 받쳐가 왜 틀렸냐고. 왜 X 쳤냐고. 그걸 안 한다고, 애들이.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기출 분석하라고 하면 여기다 X만 쳐놓고 끝난다고. No. 왜 X인지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 정답과 오답선지 이유를 좀 적는 연습. 그 다음 한 개 더. 이게 소설 읽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소설 읽기. 특히 이제 심리소설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있거든요. EBS 교재로도 소설 읽기 연습을 하고요. 야, 요 정도도 못 읽는다? 그건 문제가 좀 있어. 알았죠? 읽어낼 수 있어야 돼. 알았죠? 현대소설, 심리소설 읽기 이런 것들 읽기 연습을 좀 하고 여기다가 플러스 뭐 해야 된다? EBS 작품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하, 수능 완성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미리 살 필요 없어. 뭐 이렇게 눈이 또 사야겠네. 뭐 그러지 말고 그런 것만 빨리 사는 애들이 있어요. 알았죠? 오케이. EBS 작품 공부하는 거 요까지 하시면 문학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콘텐츠는 별로 그닥 필요가 없습니다. 알았죠? 하지만 요게 되게 중요해. 정답과 오답을 답만 체크하는 게 아니고 이유까지 적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루에 한 지문 하는 것도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이유를 적으려면 한 지문 한 다음에 만약에 4문제가 달려있으면 20개의 선지를 모두 다 분석해야 된다는 거야. 알았죠? 오케이. 최소한 이거 4, 50분 걸려. 알았지? 한 지문 하는데도 그렇게 정리하는 연습 하시고요. 그 다음 독서. 독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이따 읽어드리겠지만 몇 지문. 독서에서 자꾸 뭐냐면 문제풀이 중심으로 자꾸만 회귀하려고 하는 마음. 그게 안 되고요. 이게 결국은 정독을 통한 이해. 이 연습이야. 또 마음이 급하니까 또 빨리 읽어. 그러니까 또 튕겨. 이번에도 경험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천천히 무조건 속도 줄여서 마음이 급할수록 속도 줄이는 거야. 나올 만한 부분은 무조건 속도 줄이는 거야. 이렇게 해갖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래. 그렇다고. 그렇죠? 요게 요러고 요거 개념이라고. 기능이라는 것은 뭐 함수적 일치라고. 여기 함수적 일치되니까 기능이 같다는 말이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뭐냐면
흡착의 세기가 클수록 적을수록 흡착량은 적어지고 화살표만 들이다 쳐요. 그러지 말라고. 흡착 세기가 클수록 왜 흡착량이 흡착 세기가 작아지면 왜 흡착량이 적어져?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흡착 세기가 적어지니까. 난 이렇게 생각했어. 흡착이 꽉 붙지 않는 떨어져 나가는 것도 있겠네. 그러면 흡착량이 당연히 적어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납득하라고. 알았죠? 근데 그 생각이 안 하고 그냥 반비례 관계 비례가 이렇게 한다고. 솔직히 저 문과잖아. 완전 몰라요.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흡착 세기가 작아져요. 세기가 흡착이 잘 안 붙으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양이 적어지겠고 그러면 활성화가 잘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뭐냐면 비문학의 성적이 오른다고. 이 잠깐만 뭐야 비문학에서? 화살표만 치고 있어. 제 말이 뭔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 아직까지 늦지 않았나요 저희? 안 늦었어요. 무슨 늦어? 이제 전반전이 끝났다고. 알았죠? 걱정하지 마. 하루에 한 지문만이라도 진짜 한 지문 갖고 안 되면 죽도록 한번 읽어봐. 여러 번 읽어. 왜 안 되지? 이 문장 어떻게 읽어야 되지? 씨발 기능의 개념이라는 게 위에 있었는데 기능의 개념을 내가 놓쳤구나. 가서 확인해 보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끈질기게 하라고. 왜 안 되는지 알았지? 그 연습이 필요합니다. 알았죠? 플러스 여기다가 이 정독 이해는 무조건 기출. 플러스 뭐냐면 사설도 하셔도 되는데 우선은 기출이 먼저 중심이다. 기출이 중심이다. 아직까지도. 그리고 여기다가 뭐냐면 EBS 공부를 해야 돼. EBS 지문을 공부한다. EBS 지문을 공부하는 것은 물론 이해훈련도 있지만 요번에 EBS 수특이 되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수특 풀어보셨다 손 들어봐. 수특은 지문이 되게 어려운데요. 문제 너무 쉬워요.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거의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지문을 공부할 때 EBS 지문을 써먹어도 된다. 근데 지문이 좀 조잡하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냐면 이해력을 높이는 데는 기출이 중요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출 갖고 하는 거지. 그렇죠? EBS 지문은 이해도는 이해해놓고 이해를 통해서 뭘 해놔야 되냐면 얘는 잘 봐. 요거야. 배경 지식을 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거는 한 번에 좀 이해 안 가고 한 번에 머릿속에 좀 외우지 마시고 다. 구자구자 다 외우지 마시고 안 되는 것들은 좀 별표도 쳐놔서 다시 보는 것들. 이런 연습을 좀 해놓으세요. 저는 별표 3개 치면 3번 더 본다. 2개 치면 2번 더 본다. 1개 치면 1번 더 본다. 너무 쉬워. 그렇죠. 그러면 안 봐도 돼. 알았지? 그렇죠. 내가 아는 완전 배경식이 있는 거야 이거는. 그럼 안 봐도 돼요. 이게 같죠? 그런 식으로 조금 EBS 공부를 하셔야 되고 화작은 문제풀이 연습 좀 더 하시고 엄매 같은 경우는 제발 부탁인데 개념 한번 다시 돌리셔야 돼. 내가 보기엔 문제가 좀 심각해. 엄매 다 맞았다 손들어 보시죠. 이거 봐 미쳤잖아.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고. 무슨 말 알겠지? 다시 풀어보면 틀릴 게 아니거든. 엄매 공부 복습 좀 하시고 개념 공부를 하시고 개념을 통해서 문제풀이 하는데 엄매도 똑같아. 선지 5개 다 따져봐.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내가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너는 분석해라고 하면 문제만 쳐 풀지 말고 38번 문제. 38번 문제 분류 전 있지. 10개 문장, 10개 단어 있지. 10개 단어 다 분석해. 알았죠? 이렇게. 다 하라고 엄매들. 알았죠?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좋아질 거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6월 모평 시험으로 수능을 단정하지 마. 이거는 뭐 수능도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야. 단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 나와. 만약에 이렇게 나오더라 그럼 난리나. 왜? 변별력 확보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오면 진짜 완전히 실수 싸움이지. 망하는 거야 실수 하나에. 그렇지?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9월달에 조금 더 난도를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물론 작년에는 6월에 난도 팍 높이고 9월에 쉽게 내고 그 중간으로 수능을 냈죠. 원래 그게 짤 예쁜데 왜냐면 이 6월평의 목표가 여러분은 이 모평이 되게 목표지만 평가원도 이게 되게 목표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통계자료를 받으려고. 이 통계자료 갖고 난도를 측정하고 정확하게 정할 것이니까.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내봤어. 근데 니네들이 생각보다 잘 푼 것 같아. 그럼 좀 더 난도 올려야겠지. 그렇죠. 가장 좋은 난도는 90점이에요. 90점. 그럼 딱 깔끔해.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해보면 한다 이런 거. 그렇죠. 이제 80점대가 나오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정도로 맞춰질 것입니다. 모르죠. 예전처럼 정말로 2013이었나 2였나
6월 98 1등급. 9월 98. 수능 89.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애들이 98, 98 나오고 89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인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제 망하는 거지. 그렇게 되지 않게끔 여러분은 이 시험은 쉬웠던 시험이다. 그러므로 공부는 그대로 하시는 거야. 독서 어려운 집은 계속해도 돼. 알았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종평이고 문제 한번 갑시다. 교재 문제. 우리 시험지에 3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2페이지까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뭐 할 말 해야 될 거 없죠? 3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촉매지문인데요. 촉매지문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이 촉매지문에서 첫 번째 단락은 무슨 단락이냐면 배경정보의 단락이에요. 배경정보 플러스 중심화제를 제시하는 단락이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개념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았다. 그럼 문제가 생겨요. 밑에가 다 날아가. 배경정보에서 배경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개념 정의로 배경정보를 줬어요. 첫 번째, 활성화 에너지에 대한 개념 정의. 됐죠? 두 번째, 또 뭐 있어요? 촉매에 대한 개념 정의. 됐죠? 세 번째, 촉매 활성에 대한 개념 정의. 이 세 가지. 됐죠? 오케이. 얘가 명확하게 잡혔어야 돼요. 자, 활성화 에너지를 뭐라고 했냐면 제가 봐봐. 화학 반응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 최소한 거. 그럼 이 에너지가 있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지.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반응은 오호. 활성화 에너지가 작다라는 것은 아주 작은 에너지만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그러면 반응의 활성화의 에너지보다 큰 운동 에너지 가진 분자들이 많아 반응이 빠르게 진행된다. 당연하죠.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어떻게 돼? 반응이 빠르게 진행되겠지. 왜냐면 작은 에너지만 갖고도 반응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납득하라고, 이해하라고. 근데 이런 미친 여기서 뭐야 이 지랄 하고 있다고. 작은 반응, 큰 에너지. 이것만 치고 방금처럼 이해를 안 하면 소용이 하나도 없는 거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면서 이거 하면 말을 안 해. 근데 무조건 화살표만 올리려고 하면 망하는 거야. 안 올려도 방금처럼 당연하죠. 작은 에너지만 해도 반응할 수 있으니까 반응이 빠르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 이런 식의 습관을 좀 가지시고 납득하고 그래 이해됐어. 그럼 그 다음 거 넘어가는 거야. 활성 에너지를 조절하여 반응 속도에 변화를 주는 것이 촉매래. 물질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능력을 촉매활성이라고 한다 이거지. 됐죠, 여기까지? 촉매는 촉매가 없을 때 하는 활성화 에너지가 다른 새로운 반응 경로가 있구나. 화학산업에서는 주로 고체 촉매가 이용되는데 고체 촉매 왜 이용되지? 액체나 기체인 생성물을 촉매로부터 분리하는 별도의 공정이 필요하고 공정이 단순한 것이구나. 그렇죠? 근데 고체 촉매는 활성 성분과 지지제와 증진제로 구성되는구나. 그럼 고체 촉매 안에는 활성 성분과 지지제와 증진제가 있겠구나. 그럼 이제 뭐 나온다? 고체 촉매의 구성 요소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지. 구성 요소 나오면 뭐 생각한다? 기능. 이게 머릿속에 벌써 들어왔어야 돼. 기능 중심으로 읽어야 되고 만약 과정과 원리 있으면 속도 줄여야지.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속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제가 뭐 지금 해설 강의니까 이렇게 읽은 거지만 저는 먼저 발문을 다 봅니다. 8번 문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일치 문제구나. 9번 문제. 기억의 촉매 활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자, 기억이 어디에 있어요? 세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뭐 이거는 뭐 그냥 저의 팁인데 꼭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기억 옆에다가 뭐 기억이 이쪽에 있다면 9라고 이렇게 적어놔요. 그래서 뭐냐면 기억 단락을 읽을 때는 기억의 발문을 좀 보면서 활성을 높이는 방법이 요 근처에 뭐지? 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기억을 읽을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한 방에 좀 해결하기가 편하니까. 물론 9번 문제를 틀렸다는 것도 조금은 이해를 안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부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윗글 문제입니다. 그럼 보기 읽을 때 윗글과 연결시키면서 읽으시면 될 거 아시고요. 11번 문제 대단히
어마무시해 보여서 무서웠다고 생각하지만 그래프가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체크한다고요? 이거부터 체크한다. 알았죠? X축, Y축 체크해. 그러면 촉매 활성과 흡착 세기야.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촉매 활성이라는 건 뭐죠?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야. 알았죠? 오케이. 그러면 요 X축, Y축이 무조건 요 관계가 어디에 있을까? 지문에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지문의 그 부분은 좀 천천히 읽으시면 되겠죠. 자, 요 정도만 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문에 갔어. 1문단 갔고요. 오케이. 2문단에 갔어요. 2문단에 뭐가 나와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럼 순서 단계 나오니까 이미지화 시켜서 읽으셨어야 되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자, 이렇게 할게요. 여기다 적어보자. 과정. 반응의 과정이 나왔고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뭐야? 흡착 세기와 그렇죠? 반응의 정도. 그렇죠? 오케이. 촉매 활성화. 흡착 세기 적지 않고 머릿속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야. 흡착 세기가 이렇게 어떻게 활성화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이거를 외우려고 한단 말이야, 애들이. 그래서 막 메모를 해놓는다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속도 확 줄여봐. 그래서 반응물의 흡착세기는 자 금속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이때 흡착세기는 적절해야 된다. 뭐야? 그 흡착세기가 너무 세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된다는 거구나. 이렇게 천천히. 흡착이 약하면 흡착량이 적어서 그렇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적을 수 있겠구나. 촉매 활성이 낮아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 근데 흡착이 너무 강하면 흡착된 반응물이 지나치게 꽉 붙어 있어. 그러면 앞에 있는 과장 뭐가 안 되겠어? 탈착이 잘 안 되겠지. 이거 안 읽었으니까. 탈착이 잘 안 되겠지. 너무 세게 붙어 있으니까. 전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므로 뭐야? 여기도 반응이 느려지겠구나. 아,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 그냥. 그냥 너네들은 무조건 뭐 하냐면 흡착세기 약하면 촉매가 외운다고.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야.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흡착세기가 너무 강하면 안 적어진다는 건 딱 붙어서 안 움직인다 이거지. 그럼 다시 탈착이 안 될 거 아니야. 과정에 보니까 탈착까지가 탈착 과정이 있어야지 반응이 완결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게 이해됐으면 같이 이해될 수 있게끔 만든다. 저 뭐야?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다고? 문과! 이렇게 태어났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근데 제가 뭐 되게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No. 머릿속에 이미지화가 되면 쉬워진다고. 알았지? 그래서 이 과정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이미지화가 돼야 돼.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원리와 같이 이해가 된다고. 오케이. 기억나지 않아? 2년 전? 무슨 지문? 이미지화가 돼야 되는 거. 무식한 우리 문과 새끼들은 막 헛소리하고 막 이게 뭐야? PCR 지문. 그래서 이중가닥 DNA, 뭐 표적 DNA 맞잖아. 그렇죠? 막 그림 그려요. 왜? 이미지화 시켜야 되니까. 저 그림 안 그리잖아? 그럼 머릿속에 엉켜 막. 프라이머가 씨발 어디 붙어 있는 거야 말이면서.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던지 아니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던지 둘 중 하나. 알았죠? 그러면 쉬워져. 근데 그 연습을 해야 돼. 그래 이미지화라는 거 누가 몰라요. 당연히 알죠. 안 되니까 그렇지. 근데 안 되는데 계속 뭐야 너네들은 번호만 붙인다고 여기다. 번호만 붙이고 떠올릴 생각을 안 해. 번호 붙이면 뭔가 과정이 다 되는 것 같은 느낌이야. 무슨 말 알겠지? 그게 끝이 아니야. 알았죠?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이미지화가. 제가 말씀드리고 요 지문에서 말씀드리고 바로 요 두 가지예요. 알았죠? 오케이. 원리를 이해할 때 위에 과 연결시켜서 이해하고 납득을 하면서 이해하면 절대로 메모할 필요가 없다. 알았죠? 오케이. 그 과정을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6개월 남았나? 며칠 남았어요, 수능? 150일? 며칠? 관심 없죠? 그래서 아직 길어요, 알았지?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루에 한 지문씩만 해도 진짜 천천히 읽으면서 아 이게 머릿속에 납득하는 거야. 그리고 지문을 가리고 풀어봐. 뭐라고? 가리고. 진짜 기출문제 답 기억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출문제 풀 때도 지문을 천천히 한번
손도 그냥 손 묶어놨고 읽어봐. 이렇게 읽어보는 거야. 끄덕이면서 읽어보고 지문을 필통 같은 걸로 가리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야. 그럼 눈으로 풀지 않을 거 아니야. 죽어도 한번 해보는 거야. 물론 밑줄은 좀 볼 필요가 있겠지. 밑줄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실력이 늘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억하려고 하시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기억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로 바뀌거든. 왜냐면 어차피 기억은 안 될 거거든 다. 그렇잖아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그럼 선지 보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당연히 맞겠고. 이거 마지막 봐봐. 일반적으로 고체 촉매에서는 반응에 관여하는 표면의 활성 성분 원자가 많을수록, 활성 성분 원자가 많을수록 반응물의 흡착이 많아서 당연한 거 아니야? 밑에 붙을 수 있는 끈적끈적한 곳이 많으면 당연히, 그렇죠? 오케이. 반응물의 흡착이 많아지겠지. 됐죠? 오케이. 그럼 다음 몇 번? 1번이죠. 반응물에 흡착하는 금속 원자가 다른 말은 뭐야? 활성 성분 원자지, 그치? 그렇죠? 오케이. 개수를 늘리면 당연히 촉매 활성이 높여지겠죠. 답은 1번이잖아. 되게 쉬운 문제였다고. 여기에서 답이 나온 거야. 그렇죠?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10번 문제도요. 짝짓기만 하시면 됩니다. 필라툼 금속 입자가 뭐야? 활성 성분이고, 여기서 실리카 표면, 실리카가 뭐야? 지지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지 마세요. 못 푼 사람은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연결시켜서 하는 것만 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다. 넘어갑니다. 문제는 예죠. 자, 보자. 제가 이거 물어보면요. 이 지문도 다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어디가 어렵냐면 가에서 몇 단락이냐면 여기 마지막 단락. 여기서 무너져요, 애들이. 가에서 마지막 단락이고요. 그 다음 나에서도 뭐야? 마지막 단락. 마지막 단락에서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당연히 그러면 14번 문제가 풀릴 수가 없지. 그럼 만약에 이런 일은 없겠지만,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시간이 부족한 사람은 딱 읽은 다음에 안 된다, 지문이 각자 튕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2번 문제는 풀 수 있어, 무조건. 눈으로도 풀 수 있어, 12번 문제는. 맞죠? 자, 13번 문제도 뭐야? 눈으로 풀 수 있어. 왔다 갔다 그래서 이런 것만 도전해보는 거야. 14번은 도저히 안 되지. 왜냐면 나의 필자의 관점을 모르겠는데. 넘어가는 거야, 이런 것들. 알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것들만 푸는 방식으로 푸는 게 훨씬 더 깔끔하다. 특히 이런 애들, 최저 맞히는 애들. 알았죠?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렇게 가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와 나지문이 있습니다. 가지문이 어려워요, 나지문이 어렵다고 하면 둘 다 뭐 어렵다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철학 지문은 충분히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출에도 충분히 많이 나오고, 솔직히 해결 지문보다 100배 쉬워요.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맞죠? 오케이. 그리고 우리 기억나십니까? 바나나 지문? 바나나 지문보다 더 쉬워요. 이건 분명히. 그렇죠? 속도를 좀 줄이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였어. 알았지? 오케이. 여기 뭐가 나오냐면 가에서는 적지 마시고 동일론. 동일론의 반대가 누구야? 기능주의. 맞죠? 그렇죠? 기능주의. 그리고 기능주의의 반대가 누구냐면 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의 전체 반대가 뭐야? 반대 관점이 이게 누구야? 얘. 그래, 로렌즈지, 그치?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구조는 또 쉬워요, 이것도 되게. 그렇죠? 그런데 동일론과 기능주의에서, 특히 기능주의에서 얘기할 거, 기능주의는 의식은 기능이다. 서로 다른 물질에 같은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케이, 요 말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지. 의식이야, 의식. 근데 자, 봐봐. 그냥 동일론에서는 의식이 뇌의 물질 상태라고 했는데, 이 기능주의는 의식은 기능이다. 분명히 달라. 이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그럼 느낌 오지 않니? 기능은 물질적 상태가 아니겠지. 오케이, 이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자, 다른 물질에서 같은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 어허, 그렇구나.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겠지, 당연히. 자, 이때 기능이라는 것은 개념적이 나왔어.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특정한 출력을 내놓는 함수적 역할로 정의는 함수적 역할. 자, 입력이 주어졌을 때 특정한 출력이 나오는 거. 함수적 역할의 일치. 입력과 출력의 쌍의 일치함을 의미한다. 실리콘 칩으로 구성된 로봇이 찔림이라는 입력, 고통이라는 출력을 내놓은 기능을 가진다면
로봇과 우리는 자 같은 의식을 가진다는 것이다. 왜? 우리도 뭐야? 찔림이라는 것을 입력이 오면 고통을 느낄 것이니까. 그럼 뭐가 같은 거야? 함수적 일치가 된다는 거지. 그러므로 기능이 같다는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해야 돼. 알았죠? 그럼 결국은 이처럼 기능주의는 의식을 구현하는 물질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지. 그렇지? 물질이 다르더라도 뭐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말이야. 로봇과 우리는 다른 물질이야. 그러면서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치? 이렇게 이해했어야 돼. 근데 이거를 빠르게 읽으면 머릿속에 의식 기능밖에 안 남어. 그리고 또 눈으로 왔다 갔다 거리지 말라고. 제발 그러면 망하는 거 알았죠? 천천히.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야 기능주의는 보다 의식은 기능이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주장이잖아. 주장을 말하기 위해서 이 철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개념정의는 무지만 있어. 그럼 개념정의는 무조건 끌고 와야 돼. 아 함수적 역할 이거 무조건 끌고 와야 된다는 거지. 자 봐봐. 기능주의는 뭐라고 했냐면 의식과 뭐가 지금 같다는 거지? 기능이 같다라는 거지. 근데 설이 뭐라고 했어? 기능주의 반박했어. 그럼 뭐라고 하겠어? 의식과 뭐가 다를까? 기능이 다르다라고 얘기하겠지. 기능을 다르면 바꿔. 함수적 역할. 그렇죠? 오케이. 미친 거 아니야? 12번에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겠지. 이거 너무 쉬운 거야. 그죠? 그러니까 주장을 보지 않고 그 정의와 주장을 연결시키면서 읽는 연습. 알았죠? 오케이.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가볼게요. 그럼 이 문단. 서에 가볼게요. 기능주의 반박하는 사고 실험을 제시한다. 중국어 방금 얘기한 거죠? 오케이. 똑같은 뭐야? 함축적 역할이 같지만 그 사람이 중국어를 아는 사람 아니지 않냐 이거야. 그래서 기능은 같으면 의식은 다른 사례가 있다. 결국은 썰은 뭐다? 의식과 기능은 같다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지. 됐죠? 그런데 얘네들 세 분들은 뭐라고 했냐면 종일로 기능주의 설은 모두 의식에 대한 논의는 의식을 구현하는 몸의 내부로 한정한다. 그렇죠? 오케이. 의식을 구현하는 몸의 내부래. 자, 하지만 의식의 하나인 인지야 인지. 또 개념정이 나왔어. 무엇인가를 알게 됨. 잠깐. 포함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얘들아. 무엇인가를 알게 됨. 됐죠? 뭔가를 알게 됐어. 그렇죠? 오케이. 뭔가를 알게 됐다와 똑같은 말이 있어.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첫 번째 줄. 지각이란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 사물에 대해 아는 것이. 알았죠? 그럼 지각도 뭐야? 인지와 거의 유사한 말이겠네. 그렇죠? 오케이. 이걸 내가 왜 갖고 오는지 좀 이따 얘기할게. 자, 인지 지금 모르고 무엇인가를 알게 됨을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과 맞물려 버려진다. 오케이. 몸 바깥에서 일하는 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대. 얘 몸 아니고. 그렇죠? 기억나지 않는 정보를 노트북에 저장한 파일을 열람하여 확인하는 것이 한 예이다. 잠깐. 내가 뭔가 지금 머릿속에 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노트북 가서 확인했어. 그렇죠? 그럼 몸 바깥에서 가지고 온 거네. 무엇을? 기억을. 그렇죠? 그럼 몸 바깥에 갔대. 그런 거 같은 것만 한번 연결시켰어. 자, 로렌지 확장 인지 이론은 이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는 뭔데? 바로 요거. 몸 바깥에 있는 거. 이런 것들. 몸 바깥에 있는 일과 맞물려 있는 것을 설명하는 거래. 이렇게 생각했어야 돼. 밑줄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에 따르면 인지과정도 주체에서 여기 이제 또 개념정의. 첫 번째 개념정의 심적 상태 동그라미. 요거. 인지과정은 주체에게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인지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무언가를 알게 되는 과정은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래. 오케이. 됐죠? 오케이. 내가 방금 어떻게 했어? 인지의 개념을 갖고 와서 문장을 읽었지. 무엇을 알게 된다는 과정은 이렇게. 알았죠? 되게 중요한 행위야. 봐봐. 기억이나 믿음이 심적 상태의 일이다. 아하. 기억이나 믿음이 심적 상태구나. 그럼 이제부터 이렇게 바꿔. 기억과 믿음이 생기는 과정은, 그쵸? 오케이. 이 인지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봐. 기억과 믿음이 생겨나는 거가 뭐다? 뭔가를 알게 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따지는 거지. 됐니? 더 가볼게. 자, 심적 상태는 어떤 것들이 의존함 없이 주체에게 의미를 나타낸다. 이제 로렌즈가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개념을 두 가지 얘기했어. 심적 상태라는 것을 얘기했지.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이해 한번 해보자. 의존함 없이 주체에게 의미가 나타나는데 의미가 나타나는데 주체에게 의미. 예를 들어 무엇인가 기억하는 사람은 자기의 기억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아무것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 잠깐. 뭔가를 기억했어. 그럼 기억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없지. 그냥 기억난 거니까. 이렇게 이해했어. 이와 달리 파생적 상태야. 이와 달리니까 다르겠죠? 주체 해석에 의존해서만 혹은 사회적 합의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구나. 반대네. 느껴지니? 오케이. 자, 집중. 기억과 믿음은 의존할 거 없어. 그냥 내가 그냥 믿고 내가 그냥 기억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했어? 근데 파생적 상태는 그게 아니야. 여기 속도 줄여야 돼. 주체 해석에 의존해서만 또 사회적 합의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낸다. 앞에서 말한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가 전자적 신호가 나열된 상태로서 파생적 상태다. 됐지? 당연한 거 아니야? 야, 저장된 정보는 내가 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전혀 나한테 의미가 없는 거지. 얘는 뭔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주체의 의미를 그냥 주는 거야. 하지만 얘는 내가 가서 확인해야지 의미 있는 거지. 이렇게 이해했어. 봐. 주체에 의해 열람된 후에도 노트북 정보는 여전히 파생 상태다. 그렇지. 얘는 그냥 파생 상태래. 하지만 열람 후에 주체에게는 기억이 생겨난다. 기억이 생겨난다. 기억 다른 말로 바꿔. 심적 상태가 생겨난다. 이렇게 연결. 자, 로렌츠의 인지과정은 파생적 상태가 심적 상태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죠? 파생적 상태는 그대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대로 있는 거야. 자, 더 갑니다. 파생적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조작했대. 그렇지. 내가 노트북 가서 확인하는데 그거를 그대로 다 갖고 오진 않을 거 아니야. 뭔가 거기서 뭐 중요한 건 뽑아내거나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조작함으로써.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구나. 그렇죠? 그럼 인지 과정이라는 건 뭐다? 그냥 내 안에 있는 것이 생겨나는 것도 있지만 믿음과 이런 게 있지만 대체로 파생적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생겨나는 거구나. 여기 인지 과정.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되는 거. 됐죠? 오케이. 심적 상태 그대로에 있는 기억 믿음도 있지만 인지 과정은 파생적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그렇죠? 심적 상태가 생겨날 수 있겠구나. 그럼 파생적 상태는 몸의 외부에 있는 거야, 내부에 있는 거야? 외부에 있는 거겠지. 그럼 인지 과정이 어떻게 돼? 확장되는 거지.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해해야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 심적 상태가 주체의 몸 외부에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봐봐. 심적 상태, 믿음이 넓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해.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인지 과정이 확장되는 거. 인지 과정이 확장되는 거지. 이러한 확장된 이 과정은 인지 주체의 것일 때만 다시 말해 환경의 변화를 탐지하고 그에 맞춰 행위를 조절하는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만 성립할 수 있다. 다른 말 바꿔. 주체에 의존하게 된다 이거지. 맞죠? 오케이. 로렌츠에게 주체 없는 인지란이 있을 수 없다. 그럼 주체가 무조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인지가 되는 거야. 맞죠? 오케이. 주체가 있어야지 인지가 되는 거야. 그것이 뭐다? 로렌츠야. 확장 인지론은 의식의 문제를 몸 안으로 한정하지 않고 바깥으로 넓혀 설명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자, 이런 개념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주제는 기억이야. 기억에서 뭐라고 했냐면 인지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죠? 오케이. 봐봐. 인지라는 것은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 주체가 있어야지만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주체한테 의존하게 되니까. 오케이. 얘가 뭐야? 기억이야. 자, 이제부터 간다. 나를 간다. 나에서 봐. 제가 14번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잘 봐.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14번 문제는. 좀 이따 어떻게 풀 것인가까지 가볼게. 나의 필자의 견해야. 이것도 되게 짜증나. 필자의 관점을 찍어봐. 필자의 관점은 어디부터인데? 그렇지. 불러봐. 어디부터야? 세 글자. 하지만부터야. 3문단. 보이니? 자, 그럼 1, 2문단은 다른 내용이야. 자, 가보자. 1문단. 지각에 대한 내용. 얘기했고 설명. 이러한 지각을 분석할 때 두 가지 사실을 직면한다. 첫 번째는 그 사물과 내 몸은 물질 세계이다. 둘째는 그 사물에 대한 나의 의식은 물질 세계 다른 것이다. 한마디 말하면 내 몸과 그 사물은 모두 다 물질이다. 자, 사물과
몸이 왜 나왔냐? 여기 봐. 감각기관을 통해.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 사물에 대해 아는 것이 지각이야. 됐죠? 오케이. 그럼 두 가지가 나올 거야. 첫 번째, 지각 대상이 있고 지각 주체가 있겠지? 오케이. 자, 가볼게. 그런데 두 가지 사실이면 첫째, 그 사물과 내 몸은 물질 세계이다. 감각 기능을 하는 내 몸. 자, 둘째, 그 사물에 대한 나의 의식은, 생각은 물질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 있다. 즉, 몸으로서 나는 사물과 같은 세계에 속한 동시에 여기까지가 첫째, 의식으로서의 나는 사물과 다른 세계에 속한다.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이 곧바로 객관주의의 두 가지로 나눠지지. 자, 갑니다. 이에 대한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은 두 가지다. 첫 번째, 의식을 포함한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하여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는 주장. 의식은 물질이야 이거. 의식을 물질과 구분되는 독자적 세계 실체로 규정하여 의식과 물질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주장. 두 가지야. 객관주의는 전자에 의하면 지각은 사물로부터 감각 자극에 따른 주체의 물질적 반응이다. 주체의 물질적 반응. 모두 다 물질이라는 거야. 후자에 의하면 지각은 감각된 사물에 대한 주체의 의식의 판단이다. 의식의 판단이다. 이건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양자 모두 주체와 대상 분리를 전제하고, 자, 집중. 그렇지. 주체는 지각의 주체고 대상은 지각의 대상이겠죠. 지각을 이해한다. 주체와 대상은 지각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각각 존재한다는 것이다. 자, 집중. 나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야. 나에서 객관주의야. 포인트는 여기 있어. 객관주의는 뭐냐? 둘 다 공통적으로 지각이라는 것을 여기는 뭐 물질이다, 뭐 물질적 반응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었어. 물질적 반응이라고 부르는 애들, 지각을. 두 번째는 의식적 판단이라고 부르는 애들. 자, 필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얘네들은 직관을 이렇게 봤어. 근데 중요한 것은 얘네들은, 자, 지각 이전에 뭐가 먼저 있다? 주체와 대상이 확정돼 있다. 주체, 대상 이 확정돼 있고 그 다음이 지각이다. 이 말이야. 지각이 다른 말은 인지. 아까 말한 거 알았죠? 그럼 얘와 이 기억은 비슷해. 얘도 주체가 있어야지 인지. 얘도 주체와 대상이 확정돼야지만 지각.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말입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필자는 생각이 다릅니다. 자, 여기 하지만이 나온 게 중요해. 바로 앞에 거 깔 거야.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이다. 지각은 얽힘의 체험이야. 그런데 어떤 얽힘? 이렇게야. 그럼 무슨 말이야? 뭐가 먼저 나는 거야? 지각이 먼저 나는 거지. 이걸 잡았다고 이 문장에서 그럼 대단히 잘하는 거야. 그냥 앞에 거랑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앞에가 이렇게 하니까 분명히 반대겠네. 아, 그러면 지감이 얽힘이 씨발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전, 그러면 무슨 말이야? 확정되기 전 먼저 지각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아하, 재밌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손이 맞닿을 때 내가 누군지 손을 만지는 동시에 나의 손은 역시 누군가에 만져진다. 그렇죠? 오케이.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되는 얽힘의 순간에, 얽힘의 순간 드디어 내가 뭔가 이렇게 지각한 거야. 줘봐, 손. 지각이 뭐라고? 얽힘의 체험이라고 했지. 그럼 내가 만져지는 순간 우리가 지각한 거야. 서로 지각한 거야. 그렇죠? 오케이. 나는 주체, 얘는 대상. 얘 입장에서는 자기가 주체, 내가 대상이겠지. 그렇죠? 이 만지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만진 다음에 어우, 너가 나의 대상이구나 를 알게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럼 지각한 다음에 뭐가 나와? 주체와 대상이 확정된다는 거지. 이 말이야. 난 나와 대상을 확연히 구분한다. 지각이라는 얽힘의 작용이 있어야 뭐다? 주체와 대상이 분리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밑줄. 주체와 대상은 지각이 일어나는 이유에 비로소 확정된다. 이거지. 됐어? 따라서 지각과 감각은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잠깐. 그러면 아하하하하. 얘와 반대되는 학자는 뭐다? 지각이 먼저고 그 다음에 주체, 대상이 나오는 거구나. 그런데 여기 있는 녀석을 가지고 얘를 까는 거잖아. 그렇잖아. 평가하는 거잖아. 다 몇 번이야?
1번이 되는 거지. 봐봐 1번. 그냥 이해돼요. 근데 너네들은 뭐하고 있냐면 자꾸만 적절한 거를 물어보는데 이상하게 나머지 4개 선지 적절하지 않은 거를 뭐냐면 나머지 4개 선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고. 이거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야. 시간 부족한 애들은. 아니 답을 1번 쓰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 정도는. 확실하잖아. 1번 볼까? 확장된 인지 과정이 인지 주체인 것일 때만 성립한다는 주장은 끊고. 여기까지가 기억의 내용이야. 지각 이전에 확정된 주체를 전제한 것이므로. 그렇지. 지각 이전에 주체가 있다. 이거지. 그러므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까는 거지. 필자 입장에서는. 답은 1번밖에 없지. 됐다 쉬워. 근데 왜 이게 정답률 57%밖에 안 되냐고. 명확하게 이해 못하고 갔다고. 이 관점만 이해했으면 너무 쉽다고. 이해 가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되게 쉬워. 근데 그게 아니고 막 하나씩 다 따져보고 2번은 왜 안 되는지 3번 공부할 땐 그렇게 해야 돼. 하지만 시험 볼 땐 그렇게 하면 안 돼. 완벽하게 이해해서 가면 되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잘 보세요. 어차피 나올 것 같거든. 수능에도 계속 나오는 거고. 4번 문제에서 포인트가 지금 이렇게 되죠. 나의 필자의 관점에서 기억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이야. 됐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냐면 나의 필자의 관점이 평가의 뭐죠? 주체가 될 것이고 기억이 뭐야? 평가의 대상이겠죠. 그렇죠? 물론 평가란 문제가 여기 봐봐 언니야. 그렇지? 어저께 오랜만에 시험 봐갖고 코너 갔어? 응, 아니죠. 정신 차려. 나 어저께 늦게 잤다. 손 들어봐. 괜찮아. 시험 봐서 늦게 잤다. 시험 보면 왠지 늦게 자고 싶지 않아요? 아씨, 어떻게 시험도 봤는데 좀 늦게 잘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이 좀 있죠? 있잖아요. 왠지 어렸을 때부터 시험 보면 엽떡 처먹어야 되고 코너 가야 되고 막 이런 그 루트가 있잖아. 이렇게 루틴이. 아 이상해. 왜 그래야 되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해설 강의 듣는 거 아니야 얘들아. 이게 답이 몇 번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무슨 말 알겠지? 그냥 니네가 고민해봐야 돼. 알았죠? 응? 자 이거 봐봐. 이 문제를 또 틀리지 않으려면 선지를 분석해봐. 끊고 그럼 1, 2번 선지와 3, 4, 5번 선지는 1, 2번 선지가 앞에가 똑같고 3, 4, 5번 선지가 앞에가 똑같지 지금. 근데 이게 뭐야 다. 기억의 밑줄이 그대로 갖고 온 거 아니야? 맞잖아. 기억 부분 한번 확인해봐. 이 왼쪽 부분이 다 기억을 그대로 갖고 온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뒤를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지각 이전에 확정된 주체에 대해 전제를 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야. 자, A의 관점에서 16번 문제 밑에다 필기해볼래? 지금 B를 비판한 거야. 자, 그대로 비판하든 평가하든 A의 관점, 얘가 뭐다? 비판이라고 적어볼게. 비판이 더 많이 나오니까 평가도 똑같아. 비판의 주체. 그럼 B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비판의 대상. 자, 선제 어떻게 나올까? 무조건 이렇게 나와. 방금처럼 뭐뭐는 뭐뭐함으로 타당하지 않다. 됐죠? 오케이. 그럼 선지를 머릿속에서 그려보는 거야. 자, 뭐뭐는 뭐뭐하기 때문에 타당 X 비판이라면 이렇게 나오겠지. 타당하다라고 하면 긍정, 부정이 둘 다 되는 거고 평가라고 하면 알았죠?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앞에는 무조건 뭐야? 여기는 비판의 대상이 나와야 돼. 그렇죠? 비판 대상이 한 말이 나와야 돼. 여기를 건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하지만 이거는 기억이기 때문에 되게 쉬운 거야 너무 지금. 기억이 아니라 만약에 나의 필자의 관점에서 가의 필자의 관점을 비판한 것을 이렇게 하면 이제 맛이 가는 거야. 앞에가 다 지금 걸릴 수 있겠지 이거. 확인해야 되는 거지.
하지만 여긴 기억이니까 확인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자, 그 다음 여기는 뭘까? 비판의 주체가 나와. 주체의 관점에 일치해야 돼. 그쵸? 관점. 플러스 뭐가 나와야 되냐면 얘 주체의 관점에서 비판 대상을 뭐라고 할까? 부정하거나 한계점을 얘기하거나 이런 게 나와야 돼. 대상의라고 할게. 의, 부정과 한계.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할게. 처음에 비판 대상을 제대로 갖고 왔는지 판단하고, 두 번째는 비판 주체의 관점에 맞는지, 비판의 대상의 부정과 한계가 제대로 드러났는지까지 파악해야 돼. 알았죠? 자, 틀린 사람들 3번 손 들어. 손 들어. 3번. 되게 많이 썼던 3번. 자, 3번은 뭐가 틀렸을까? 밑에 뒤에 봐봐.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고 본 거.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 미쳤고. 미친 거 아니야? 이거는 뭐냐면 비판의 대상이 잘못했지. 이건 누구야? 객관주의지. 객관주의를 깐 거야 지금. 객관주의를 좋다고 본 거지 지금. 알았죠? 오케이. 밑에가 객관주의야. 그러니까 말이 안 돼. 불가하다. 얘는 객관주의지. 그렇지? 자, 4번 선지. 주체와 통합된 경우에만 확장된 인지과정이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여기까지 맞아. 기억이야.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질 수 없다. 뭔 소리야? 지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얘는 뭐야? 기억의 관점에 틀렸어 벌써. 기억에서 틀렸어. 그죠? 비판한 대상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고 깐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게 쉬운 문제였습니다. 5번 선지는 선우가 바뀌었습니다. 할 말 없지? 오케이. 자,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정도 지문이면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비판하기 문제는 많이 나오니까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문학입니다. 첫 번째 문제. 이것도 제대로 푼 사람이 거의 없던데. 18번. 볼까? 제대로 풀었을까요? 18번은. 방금 화장실 갔다 온 친구. 18번 맞히셨나요? 18번 시간 표지 어디에 있어요? 설명. 큰 소리로 얘기해봐. 이제 마치면 내가 인정해 줄게. 뭐월 뭐일. 자, 그럼 뭐월 뭐일이? 5월 5일? 맨 마지막에 5월 5일? 형아? 7월 7일 그거 말하는 거예요? 뭐월 뭐일 어딨어? 중인역 바로 밑에. 뭐월 뭐일 모처에 오다가 길에서 마침 한낭자리에 보았다네. 요거. 그렇죠? 오케이. 자, 가볼게. 1번. 시간표지 활용하여 사건의 추이를 드린다. 사건의 추이 밑줄. 자, 추이가 뭐야? 불러. 우선 추이. 흐름. 그렇죠? 추이를 잘 봐야 돼. 흐름을 잘 봐야 돼. 이 말이잖아. 자, 그러면 뭐월 뭐일 모초에 오다가 길에서 마침 낭자를 보았다. 이거는 뭐야? 낭자를 본 그 날짜를 얘기한 거야. 그렇죠? 이것이 사건의 추이와 관련이 있나요? 없어요. 땡. 그렇게 찾으면 안 돼. 그럼 맞췄다고? 그럼 찍은 건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왠지 1, 2번 같아서. 됐어? 불러 형아. 어디 안 들려? 단호가 꼭 한 달 남았다. 자, 단호가 한 달 남았으니까 어쩌라고. 자, 그래. 단호가 한 달 남았어. 그때 온다는 거잖아. 그치? 할머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단호가 한 달 남았습니다. 그때 이 몸이 죽은 언니를 위해 제사상을 차리고 부인께 영광을 반나절의 빌미를 주도록 청한다면 만에 하나 낭군이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돌아가면 때리 기다렸다 하죠. 그래. 단호가 한 달 남았습니다. 단호 네모. 그러면 이거는 사건의 추이. 가능할 것 같은데 뭔가 딱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아? 설명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 뭐야? 여기 있죠. 앞부분에 있어. 중략 앞부분에. 자, 한식경 후 네모. 찾았어요? 네 번째 줄. 막둥이가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 기억에서 6줄 내려가. 6, 7줄. 한식경 후 네모. 거기서 6, 7줄 내려가면 다음날 네모, 그 다음날 네모. 그렇죠. 이렇게 되면 추이가 완벽하게 나오지. 그렇죠. 이게 더 확실할 것 같아요. 아셨죠?
됐고 나머지 것들은 할 말 없을 것 같고요. 상사동기 같은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고전문학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넘기시고요. 그 다음 소설. 자, 계속 얘기하지만 이 현대소설에서 우선은 24번 문제가 조금 포인트 문제가 될 건데, 근데 24번 문제를 풀어준다는 것보다는 이 앞부분에서 이 인물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잠깐 24번 한거 18가구죠. 한거 18가구에 대한 건데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 보기를 읽을 때 24번만 먼저 읽는 게 아니라 26번도 먼저 읽었어야지. 그죠? 26번이 더 힌트죠. 봤더니 유학자로서의 신념을 바탕으로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나타난다. 출사와 은거 사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출사가 뭐야? 벼슬하는 거 알았죠? 은거는 뭐죠? 자연에 숨어서 사는 거.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고민하고 그 해소 과정. 해소해서 어디로 가요? 자연에 머물게 되죠. EBS 하면 이 정도까지는 돼. 알았지? 나중에. 자, 됐고. 그러면 요까지 본 다음에 가를 읽었어. 물론 전 읽지도 않았지. 그렇죠? 그냥 찾아가서 풀었죠. 그냥. 그렇죠? 뭐 처음부터 뭐하러 읽고. 자, 임천이 좋으리라에는 일수 마음에 하고자 하여에 담긴 태도와는 다른 태도가 나타난다. 뭘 또 흥거 벌써 봤어. 3번 썼잖아. 넘겨봐. 3번 손들어. 3번이 제일 많네. 여기 두 명만 딱 보는데 3번 같아요 왠지. 자, 1번과 3번만 해보자. 자, 그대로 임천이 좋으리라에는 일수의 마음에 하고자 하여에 담긴 태도와는 다른 태도가 나타난다. 지금 문제가 적절한 것이야. 오케이? 무엇을? 불러. 뭘 하고자 해? 불러봐. 금수를? 아니겠지 이거는. 자, 문맥 그대로 읽어. 평생에 원하느니 다만 충효뿐이로다. 충효를 원해. 이 두일 말면 이는 지시어니까 앞에서 갖고 와야겠지. 이가 뭐야? 충효겠지? 두일을 말면 금수나 다를수냐. 금수와 같다. 그렇죠? 그럼 금수는 뭐겠어? 이 두일을 많은 거. 알았죠? 짐승이야 짐승. 짐승과 같다. 그래 모르다고 치자. 마음에 하고자 하여 무엇을? 충효를. 그렇죠? 그럼 가의 태도는 뭐야? 충효를 하자. 알았죠? 뭐 이런 거겠죠. 자, 삼수. 비록 못 이뤄도 임천이 좋으니라. 임천의 뜻은 뭐야? 좋은 거. 그렇죠. 하지만 이 정도는 알아야지. 한자. 임자가 무슨 임자야? 숲을 임자. 알았지? 오케이. 천자가 무슨 천자야? 갑자기 조용해지네. 샘천자. 샘물 할 때 알았죠? 밑에 물숫자 보이잖아. 됐어. 거기까지 몰라도 되고 무시머저는 이 정도는 알지 한자. 씨발 모르는 회 처먹지 마. 알았죠? 물고기요. 조는 세조. 절로 한가하여다니 조만간 세상을 잊고 너를 쫓아다니라. 아까 복이 봤다면 세상인이 뭐겠어? 출사겠지. 그치? 잊고 너를 쫓겠다. 너는 뭐겠어? 무시머조겠지. 그럼 당연히 물고기와 새니까 당연히 임천 어디야? 자연이겠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잡을 수 있지. 그렇죠? 그러면 삼수는 뭐? 자연 추구. 일수는 뭐? 충효 추구. 태도가 다르잖아. 답은 1번. 이렇게 가는 거지. 어쩌라고? 왜? 말해봐. 무슨 생각했어? 도대체 뭐가 문제야? 난 진짜 궁금해. 울지 말고 너 뭐가 문제냐고. 아니 1번을 아예 1번은 아예 딱 걷어 이렇게. 나는 아니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지 뭐 해결될 거 아니야. 한자를 몰라서? 아니면 이 태도라는 말 자체가
이런 그 두 개를 추구하는 거 그런 걸 태도라고 하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든지 이 근거가 나와야 된다고 뭐가 문제인지 그래야지 다시 안 틀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1번이 적절하다는 것은 근거를 방동진이 앞에 설명한 것이 여러분한테 끄덕인데 이게 끝나면 안 된다고. 근데 방금 지금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왜 그런지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안 틀릴 거 아니에요. 제발. 자 3번. 자 8수의 이것을 즐기나니에는 제1수의 이 두의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 이 두의는 지금 뭐였지 아까? 충효야. 그렇죠? 자 8수의 이것을 즐기나니 찾아. 가보자. 8수. 여기 있어. 출하면 치군 택민이요. 처하면 조월 경운이다. 자 출, 처. 요 정도도 알았으면 좋겠어. 출은 나아가면, 벼슬에 나아가면. 처는 뭐야? 물러서면.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 이 정도 되죠? 그리고 이거는 한 것이 팔고 기출문제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 자 그럼 출하, 그래, 그거 모른다고 치고. 아예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 초능이다. 출하면 치군택민이요. 치군택민 밑에 볼까? 임금에게 충성하고 백성에게 혜택을 베푼다. 됐죠? 처하면 조월 경우는 달 아래서 고기 낳고 그러면 자연 추구하는 거네. 그럼 출하는 것은 좀 임금 추구하는 거고 처한 것은 조월 경우이다. 명철 군자는 이것을 즐기나니 이것은 뭐냐면 나아갈 때는 치군택민하고 처하면 조월 경운한 것을 즐긴다 이거겠지. 그치? 아니 나한테 무슨 지분이 들어앉아라? 이것이 아니고 이것 드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를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 알았죠? 그래 100번 양보한다. 이것을 조월 경운이라고 한번 보자. 그쵸? 그래 100번 양보해서. 알았죠? 그러면 자연에서는 효도하면 안 돼? 말이 안 되지. 이것도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알았죠? 어떻게 하든 맞잖아. 물론 이것은 전체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충성에 걸려요 지금. 그죠? 걸리지만 만약에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를 효도에 걸린다라고 말할 수 없어. 효도를 안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렇죠? 답은 1번밖에 안 되지만 3번을 쓰는 것도 저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끔가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의 그 사고를 좀 알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좀 애들한테 말하면 너 이거 왜 썼니? 그러면 진짜 번뜩이는 얘기가 막 나와요. 그렇죠? 그럼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같이 오류를 잡아놔야 됩니다. 자 25번. 이건 할 말 없죠. 두 개를 의리와 의욕, 의리가 동그라미, 의욕이 세모, 긍부만 나눈다면, 나눠서 얘기한다면 얘가 지금 뭐냐면 절에서 뭘 갖고 온 거야 지금. 그래 이거 결읍, 이걸 구해온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거죠. 내가 이 유혹에 빠져갖고 미친 짓 했구나. 그렇죠. 술 취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25번 문제는 풀립니다. 됐고요. 넘어가서. 그리고 3번 선지가 너무 완벽했잖아. 불쌍해서 그러나 가난한 게 불쌍해서. 그렇죠? 눈으로 풀 수 있었어. 그 다음 요 무성격자. 얘가 문제인데 이 무성격자는 우선 어디를 보셨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처음 본 작품이기 때문에 요 20 몇 번입니까? 30번 문제. 요거에 대한 보기를 명확하게 잡았어야죠. 자 보니까 정일은 자신이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을 경멸하고 잠깐 속물적 욕망 경멸. 속물적인 욕망을 경멸합니다. 싫어해요 되게. 그런데 경멸한데도 불구하고 적극적 행동은 주저합니다. 되게 소심해요. 됐죠? 오케이. 이런 상황이야. 자신과 주변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정인이가. 이 인물이 그렇다는 거야. 됐지? 자신에도 관심을 집중한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집중한다는 거죠. 제 친구랑 그저께인가 소주를 한잔 마시는데 회랑 마시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어떤 친구가 이제 3명이 마셨는데 한 명이 한전 그 직원이에요. 65세까지 걱정이 없어. 65세까지 쭉 거기 다니는 거야. 한전 직원. 한 명은 강사. 한 명은 무직. 알았죠? 무직이 배우다. 작가. 이렇게 3명이에요.
거의 얘기를 누가 하냐면 저는 말을 안 하거든요. 시끄러워서 조용히 가만히. 그럼 이 새끼가 거의 다 얘기해요. 말 잘하겠죠. 작가니까. 작가 얘기하는데 얘가 애를 까는 거야. 속물적인 새끼야. 근데 저는 안 까요. 저는 이상하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친구의 시나리오도 좀 봐주고 그래서 저는 좀 책을 많이 읽었다. 근데 얘가 넌 책도 안 읽고 얘가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좀 많이 샀거든. 대출 받아서 지금 허덕거덕 걸고 있어. 대출 그 이자 때문에. 그래갖고 꽃이다라고 하면서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다 막 하고 그럼 얘가 또 가만히 있어.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 뭐라고 하냐 그렇게 갈구면서도 뭐라고 할까? 솔직히 갈굴 필요 없잖아. 얘 인생인데. 근데 뭐냐면 너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갈군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또 이렇게 끄덕여요. 그러니까 정서적과 인지적 우위가 확실히 구별돼요. 훨씬 더 높아요. 이런 우위가.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왠지 겉모습은 병신 같은데 왠지 뭐냐면 존경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지금 너네가 바라보고 있지 않아? 아무튼 그런데 그런 사람인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 그 인지적 우위가 있으니까 아무 말 못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냥 그래 네 말이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돈은 제일 못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되게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돌려 말해요. 돌려 말한 건 인정해 주면 되는 거고. 그래 너는 그건 인정. 하지만 돈도 벌 때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 아, 돈 많이 벌어봤자 뭐야? 나는 돈 없어도 충분히 멋지게 살 수 있다. 얘가 지금까지 여자를 한 40명 정도 사귀었거든요. 아주 총각이에요. 그럼 보고 싶지? 어떤 사람인지. 데리고 가볼까 한번? 데리고 가서 네가 강연 좀 해봐라. 하여튼 그런 생각. 그 40명 정도 사귄 남자는 어떤 잘생기지 않아서 진짜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잘생기지 않았는데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신감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그렇죠? 되게 멋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힌트 하나 입고 다녀요.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되게 힌트 딱 입으면 여기에 보여 글씨가 자신감. 이런 거 있잖아. 미친놈. 그렇죠? 재밌어요. 자, 되게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얘는 그래서 자신과 주변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는 주변 대상을 관찰하여 그림을 파악하고 파악한 내용에 반응하며 그러한 자신을 분석하기, 자기를 분석한대. 이렇게 반응하는 자신을 분석하기도 한대. 나아가 관찰과 분석을 수행하는 자신의 내면마저 대상화한다. 아하. 자, 봐봐. 자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남에 대해 분석해. 근데 그 자기에 대해 분석하고 남에 대해 분석하는 그 나의 심리를 또 분석해. 이거야. 오케이? 대상화시켜서. 되게 재밌네요. 말 짜증났죠? 중층적 구조. 여러 층이 있다. 여러 겹이 있다. 이런 뜻이야. 여러 겹의 구조다. 이런 뜻이야. 인간 심리가 여러 겹이다. 요 말이죠. 자, 우선 기본적으로 2번과 4번이 남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쵸? 오케이. 그럼 2번과 4번이 남았을 건데 2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A에 가봅시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용팔이 이 새끼가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고 계시는데 상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 얘기하면서 주판을 막 튕기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냥 상속세 안 낼 수도 있으니까 제 말대로 하죠 이거지. 그리고 나한테 위임장 달라고. 용팔이가 누군지 모르겠어. 뭐 세무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오케이. 자기한테 위임장 달라 이거야. 그래서 얘가 위임장을 지금 주는 거지. 그런데 여기 봐. 정의는 더욱 불쾌했다. 그렇지. 그 속물적인 모습을 보면서 불쾌한 거야. 자, 잠이 부족한 신경탓도 있겠지만 자기 눈에는 기탄 없이 바라보는 용팔이 얼굴에 발라놓은 듯한 그 웃음이 말할 수 없이 미웠다. 웃음이 너무 미워. 지금 속물적인 것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됐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더 갑니다. 이 소인놈! 하고 의분 같은 심혈이 떠오르며 열받았어. 이 씨발 소인 새끼야! 이러면서 언제 내가 이런 음모를 하자고 너가 공모를 했냐? 이거지. 내가 지금 너랑 같이 일하는 이유가 이런 음모를 하자고 한 거냐? 이렇게 하면서 뺨을 갈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렇죠? 오케이. 그러나 충동을 느꼈지만
금시에 미끄러진 듯한 웃음이 자기 얼굴의 흐름을 깨달았다. 됐어. 보기 연결시켜. 적극적인 행동은 뭐 하는 거야? 주저한다, 비주잡고. 이거지. 이렇게 연결돼야 될 거 아니야, 보기 연결되면. 맞죠? 이해 갔습니까? 다시 가볼게요. 성물적 욕망을 경멸하고는 있어요. 경멸하고 있지만 이걸 행동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지 못한 거잖아, 지금. 충동을 느꼈어. 하지만 미끄러진 듯한 웃음이 자기 얼굴의 흐름을 깨달았다 이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맞아요. 그게 맞죠? 이렇게 한다는 거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지 못해. 때리고 싶지 못해. 그러니까 맞죠? 뭐 요파리 씨 말이 맞죠? 이렇게 가는 거지. 웃으면서. 그럼 이 다 몇 번이야? 2번이지. 봐. 자, 상대의 웃음에 공모 의사를 읽어내자. 공모 의사가 어떻게 보면 음모 같은 거겠죠? 읽어내자. 얼굴에 흐르는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을 깨닫는 데서, 자, 웃음을 깨달았어. 상대에 대한 불쾌감을 웃음으로 무마 X. 그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불쾌감을 웃음으로 없애라는 게 아니고 불쾌감을 표출하지 못하는 거지. 그렇죠? 오케이. 표출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이다 라고 보기와 연결시켜야죠. 그렇죠? 답은 몇 번이야? 2번이고요. 4번 봐봐. 상대의 고통을 바라보면 의지라고 우러러보는 듯한 마음이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데서 끊고. 자, 중략에서 6줄 내려가봐. 그래서 정은이는 어떤 위대한 의지력을 우러러보는 듯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럼 우러러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와, 대단하다 이거야. 그럼 물론 이 우러러본다에 대한 전제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겠지. 그래서 상대적 차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 그렇지? 물론 이렇게 풀어도 돼. 앞부분에 보시면, 중략 이전에 보시면 얘는 뭐야? 의지적인 애야? 그렇게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의지와 상대적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상대와의 차이가 인식하는 스스로의 내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됐죠? 오케이. 고통을 바라보는 자기는 자기가 자기를 대상화시킨 거야. 이렇게. 5번 선지. 물줄기를 바라보는 상대로부터 이전엔 한 번도 보지 못한 눈을 확인했어. 자, 그 눈은 어떤 눈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냐면 황홀의 눈을 확인했어요. 맞죠? 오케이. 자, 주변 대상을 관찰하여 상대가 내비치는 생에 대한 강렬한 동경을 파악한다. 그렇죠. 왜냐면 황홀한 눈이니까 뭔가 그 물 생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죽기 직전에 뭔가 보고 싶어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요 정도. 요건 어렵지 않았고요. 넘어가셨어. 드디어 오늘 할 거 33번.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자, 33번에 틀린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3번 썼다 손 들어보실래요? 3번? 3번이 제일 많고요. 1번 손 들어보실래요? 1번? 1번 듣기 많아요. 1번이 18%, 3번이 24%예요. 둘 다 매력적인 오답이죠. 그리고 답이 몇 번이냐면 5번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이제부터 정확하게 1분을 드릴 테니까 5번이 답인 이유를 설명하는 거야. 시작. 음, 5번 부분의 구절을 찾아가시겠죠? 그죠? 여기 보세요. 5번 부분의 구절. 자, 됐나요? 끝.
봐. 보기는 건드리면 안 돼. 무슨 말이냐? 보기 건드리면 안 돼. 보기 자체가 부자님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어. 붉은 마음 찾아가 봐. 자, 갑니다. 문장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여기까지 끝나야 돼. 항상 시문학에서 문맥은 뭐야? 문장이 끝날 때까지야. 미워하는 모든 것 다 잊어버리라. 잊고라도 붉은 마음이 수치되는 날까지, 그 수치 되살아 다시 죄가 될 때까지. 그럼 이건 붉은 마음이 죄가 될 때까지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그럼 붉은 마음이 뭐 사라질 때까지. 그렇죠? 못 잊힐 모습을 어이하리야.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나는 울어라 이거야. 그 못 미칠 모습, 누구의 모습? 부재하는 임의 모습이겠지, 그죠? 보기 연결시키면 거룩한 이름, 누구의 이름? 임의 이름이겠지.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 하는 거야? 붉은 마음을 바치면서 붉은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라도 뭐야? 나는 님을 기다리겠다 이거잖아. 5번 선지 다시. 붉은 마음 바쳐 부재한 님을 기다리고. 여기까지 맞지? 됐죠? 오케이. 자, 이제 나야. 담벼락 어디 있어? 찾아. 나의 첫 번째 줄에 있어. 자, 가봐. 저기 저 담벼, 저기 저 라일락, 저기 저 별, 그리고 저기 저 우리 집. 개의 똥 하나. 그렇죠? 개똥. 우리 집 개똥. 그래, 모두 이리 와라. 내 언어 속에 서라. 그럼 얘가 원하는 거. 내 언어 속에 서라. 뭐가? 담벽. 또 지금 뭐하고 있지 내가? 라일락. 또 별. 그리고 개똥. 그렇죠? 얘네들의 관계는 나열하고 있지. 병렬의 관계. 알았지? 그렇죠? 선지 봐. 말도 안 되지. 담벽 안에 얘네들이 살아. 이 말이잖아 지금 이거. 맞죠? 안 맞잖아. 나열 관계를 지금 여기 뭐라는 거야 이거. 포함 관계로 말이 안 되죠? 그렇지. 봐. 담벽 안에서 봄과 같은 세계들의 대상과 공유하려고 한다. 화전 담벽 안에서 봄과 같은 세계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담벽과 봄과 같은 세계 모두들이 다 뭐야? 공유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나열되고 있는 거야. 이 선지는 있을 수가 없는 선지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잡을 수 있어야 돼. 얘가 틀렸어. 담벽 안에서는 말 자체가 이상해. 담벽도 언어로 오고 이것도 언어로 오고 이것도 언어로. 이거 봐. 내가 말했잖아. 담백하게 읽으라고. 충분히 풀 수 있다고. 근데 왜 이렇게 서둘러? 담벽하니까 뭔가 뭐야? 안과 밖에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상상의 날개를 펼친다고. 그러니까 틀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됐죠? 자, 1번 선지. 화자가 바라보는 세상은 잠깐 보기에서 뭐라고 돼 있어? 더 나은 세상이라고 돼 있어. 해돋이 아침과 같이 어둠을 벗어나 밝음을 회복한 세상일 거야. 자, 찾아. 가니까 자, 있는 그대로 또 읽어. 어떻게 읽냐? 예, 가보자. 어둠에 만년의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은 어찌하리라. 어둠에 창백한 꽃송이. 자, 어둠에 창백한 꽃송이야. 그럼 어둠이라는 것은 꽃송이를 창백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네. 오케이? 됐어 여기까지? 아니면 꽃송이가 창백한 시간적 배경이겠지. 이 정도? 깨물어 피 터진 입을 맞추어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저 불어 넣어버리고 해 돋는 아침에 죽어가리라 이거야. 그쵸? 그럼 또 나한테 이렇게 할 거 아니야 형아. 죽는다는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얘는 지금 뭘 원해? 피 다 불어놓고 죽겠다 이거잖아. 죽는 거 안 좋은 거. 아니 죽는다. 아니 얘가 지금 죽겠다라고 하는 거지. 난 죽는 게 원하는 거야. 언제 죽겠다는 거야? 해돋는 아침에.
그만큼 해돋은 아침을 뭐야? 추구하는 의지를 얘기하는 거지. 진짜 뒤지겠다는 게 아니고. 맞죠? 너 죽을 때까지 공부해. 이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 그렇죠? 자, 선생님 저는요 죽더라도요 대학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 말이잖아 지금. 그죠? 죽겠다는 게 아니지. 이거는 대학교 가고 싶다는 말이잖아. 똑같아. 해돋은 아침에 죽어가이다. 그럼 해돋은 아침을 원하는 거지. 그럼 당연히 아침 어둠은 세모고 해돋은 아침을 추구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1번 맞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맥으로 따져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죽다의 의미 내가 말했어. 똥 긍정 부정 모른다니까. 난 똥을 원해! 라고 하면 긍정.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항상 이 사고를 한다면 절대로 틀릴 이유가 없어. 문학은 문학답게. 3번 선지. 화자는 꽃송이는 창백한 대상을 바라보고. 맞죠? 이건 그대로 나와 있어. 창백한 꽃송이. 자, 나를 가볼게. 화자는 대상들 각각의 모습에 주목하여 그 개별성을 드러낸다. 자, 개별성. 뭐 이런 거죠. 뭐라고 할까. 너는 필통의 이 분홍색이 예쁘고, 뭔 소리야, 씨. 너는 마스크가 예쁘고, 너는 손목에 있는 시계가 예쁘고, 됐어. 그렇죠? 각각의 뭐야? 대상의 아름다움을 얘기한 거야. 맞아. 맞죠? 그대로 가봐. 그러면 나를 가봐.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이연 봐봐. 꽃 피고 싶으면 꽃 피고, 입 달고 싶으면 입 달고, 반짝이고 싶으면 반짝이고, 아지랑이고 싶으면 아지랑이 되라. 각각 니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이거잖아. 그렇죠? 그럼 개별성은 뭐 한 거야 지금? 3번 선지. 각각의 모습에 주목하여 그 개별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얘는 이거 하고 얘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근데 왜 그랬을까? 왜 뭐냐 이거를 3번을 썼을까? 이 개별성이란 말이 잘 뭔 말인지 몰랐대. 그렇죠? 개별성은 각자마다. 알았죠? 오케이. 물론 5번은 못 잡았으니까 지금 3번에만 찍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 것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공통해선 이 정도면 충분히 해드릴 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도 모두 다 근거를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화작에서요. 화작에서 엄매들 잘 봐봐. 엄매들 요 두 번째 지문 있지? 2페이지, 3페이지 지문 한 번만 풀어봐. 알았죠? 엄매 사람들. 화작 2페이지, 3페이지 거들. 이 미친 화작 너들이요. 40번 문제를 열나 많이 틀렸고요. 41번 문제도 많이 틀렸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40번 문제는요. 나지문에서 자료를 정리하지 않고 읽었어요. 자, 나지문을 보시면 마지막 단락에 나지문의 첫 번째 단락에 나는 반대 입장을 선택한 후 친구와 한 팀이 되어 토론을 준비했다. 먼저 뭔 준비했는지 이거 정리해. 알았지? 준비한 사항들. 그러면 40번 문제 쉽게 풀려. 됐죠? 오케이. 풀어보기. 그 다음 틀린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44번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어요. 원래 44번 문제가 조금 킬러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 근데 쉽게 나왔습니다. 틀려서는 안 되고요. 엄매에서 틀린 문제는요. 없어요. 앞만 봐도. (3번) 지금 37번에 3번 쓰는 애들 너무 많거든. 3번 손 들어봐. 엄마 손 들어. 오케이. 언니 됐어요? 오케이. 해보자. 부사절의 표지 세 가지. 시작. 부사절 어떻게 판단해? 이계도록. 없잖아 한 번에. 뭐 하는 건데 씨발. 어쩌라고. 맞죠? 부사파생 전미사 이. 부사용 전사문이 개. 도록. 이거잖아. 근데 여기 없잖아요. 이건 개념이 없는 거네. 3번 쓴 사람들은. 자, 2번을 놓쳤다고요. 왜 놓치죠? 자, 사셨다 이거지. 사시다. 그럼 누가 어디에 살다. 그럼 두 자리잖아. 현재 시제잖아. 사시는지요. 만약에 과거시를 바꾸면 어떻게 해? 사셨는지요가 되겠지. 답은 2번이겠지. 앞만 봐도 이해가 안 가. 어떻게 해야 되니? 언니야 말해봐. 개념이 없어요? 웃지 말고 이해를 하라고. 어떻게 이해? 네가 틀린 이유를 나는 좀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개념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돼요. 개념을 잡으면 되죠. 36번은 유정명사, 무정명사 정도는 알지? 그렇죠? 오케이, 넘어가 봐. 자, 37번. 자, 보기에 가나에 들어갈 단어.
이거 어쩌라는 거지? 이것도? 이거 못하면 음운 변동에서 머릿속에서 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2018 수능. 얘가 나왔거든? 지금 예시가 3개 나왔어. 이게 첫 번째 예시였어. 기억의 예시였는데. 이거 발음. 형아. 흘길. 흘길. 발음. 화작이잖아. 발음. 화작. 발음. 흑일. 발음. 흘길. 발음. 흘길. 발음. 하라고 빨리. 뭐? 뭐라고? 뭐 흑일. 흑일. 이렇게 발음이 다 달라. 그래서 뭐냐면 평가원들이 너네 같은 병식 같은 말들을 위해서 발음 써줬어. 알았죠? 흥이라고 써줬어요. 진짜 써줬어. 알았죠? 발음이 어려운 건 써줄 수밖에 없다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뭘 끄집어내야 돼? 음은 변동, 규칙을 끄집어내면 되는 거야. 그럼 바뀌기 전과 바뀐 후를 보는 거지. 그렇죠? 오케이. 뭐가 바뀌었어? 종성이 바뀌었어. 그럼 분명히 종성규칙이 발생했다는 거지. 종성규칙 2가지 시작. 음끝 아니면 자단 중에 한 개가 발생했어. 음끝을 발생시켜야 될까? 자단을 발생시켜야 될까? 자단을 발생시켜야 돼. 왜? 먼저 한 개가 바뀌어야지. 그렇죠? 오케이. 그럼 먼저 뭐가 돼야 돼? 이게 돼야 되지. 그쵸? 오케이. 두 번째. 이응 자리에 뭐가 나왔어? 니은이 나왔죠. 그럼 니은 첨가야. 그리고 기억이 뭐로 바뀌었어? 이응으로 바뀌었죠. 비음화가 된 거지. 그럼 비음화와 니은 첨가 사이에 어느 게 더 우선인지 판단해야 돼. 그렇죠? 오케이. 뭐가 돼야 돼? 먼저 니은 첨가가 되고 그 다음에 비음화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음 변동을 전부 다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칙을 모두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자음군 단순화가 언제 일어나지를 알고 있어야 돼. 자음군 단순화는 1번 어말에서 2번 자음 앞에서 3번 모음 시작 실지정태소 앞에서. 이게 기억나야 돼. 음끝도 똑같아.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 뭐가 기억나야 될까요? 니은 첨가 다음에 비음하다. 이게 기억나야 돼. 그렇죠? 이런 원칙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지. 전부 다 된소리 되기 규칙 5가지 읊어. 못 읊어요. 자, 비음화 3가지 읊어. 기억 디귿 비읍이 니은미음 앞에서 이응니음 바뀌는 현상 외울 수 있겠어? 못 외운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라고. 알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엄매의 개념을 조금 잡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셨죠? 오케이. 저 보세요. 자, 6모 끝났습니다. 제가 처음에 충평에서 얘기했듯이 이 6모는 절대로 이 시험 결과로 자만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 아니, 여기 재수생들이니까 내가 2월 달부터 와서 그래도 내가 3개월 넘게 피가 나도록, 피 안 났겠지만, 그쵸? 공부했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안 올랐어. 괜찮아. 원래 안 오르는 것이 뭐야? 맞아. 원칙대로 했다면. 알았죠? 대체로 수능에 1등급 했더니 6월에도 1등급 나올 가능성이 높고 수능에 3등급 했더니 지금 3등급 나올 가능성이 높아. 원래 그래야 돼. 근데 3등급이 갑자기 1등급이 됐어. 네 실력 아니야. 초치는 거야. 알았죠? 다시 반성해. 내가 뭐 잘못됐는지. 알았죠? 오케이. 그리고 지금부터 여름까지 잘 해나가시면 9월 모평의 첫 번째 한번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우리는 수능날만 잡으면 돼. 엄마가 만약에 이 시험지 보면서 너는 지금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씩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너는 뒷바라지 했는데 점수가 이게 뭐야? 그럼 엄마한테 뭐라고 할 거야? 뭐라고 해? 수능 미만 잡. 알았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알았죠? 오케이. 분석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